어느 거울에 아들만 셋을 둔 최씨성을 가진 잘생기기로 소문난 선비가 있었다. 부부궁합이 좋은 데다 이 선비의 양기가 또한 어지간히 넘치는지라 3명의 아들들이 3년 동안 1살 터울로 태어난 것이었다. 문제는 선비의 가문이 몰락한지라 해가 갈수록 궁핍해져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제 과거 시험 준비는커녕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이러다가는 그 3명의 아이들을 챙겨 먹이지 못할 처지에 이를 텐데 내 향기는 주체할 수 없이 이리도 넘쳐나니 이러다가 아이가 더 태어나게 된다면 우리 가족들은 모두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선비는 일단 자신의 사주에 아이가 몇 명이나 되려는지 두려워 이웃에 사는 친한 점쟁이에게 자신의 사정을 넌지시 얘기해 보았다. 점쟁이는 선비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복채는 나중에 큰 돈이 생기면 갚으라고 하면서 사주를 봐주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좋다고 해야 하는 건지 원? 아무튼 선비님은 아들만 7명을 자식으로 얻게 될 팔자네요. 무엇을 어떻게 해도 결국엔 그리 될 사주랍니다. 점쟁이에게 이 말을 듣게 되니 집에 돌아온 선비는 앞이 더욱더 캄캄해지게 되었다. 7명이라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내가 집을 떠나 홀로 지내게 된다면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없을 테니 그리 해야만 하겠어. 저 자식 밥을 쫄쫄 굶기게 생겼는데 과거 시험이고 양반 체면이고 다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보찜 장수라도 되어 떠돌이로 지낸다면 내 사주가 이러한들 아이가 더는 안 생기겠지. 혹시 운이 좋다면 돈을 많이 벌어 가족들에게 보내줄 수도 있을 게야. 선비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날 밤 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내 예전에 우리 집안의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을 통해 먼 거울로 가서 보침 장수라도 해보려고 하오. 부인과 아이 셋이 살아갈 돈을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보내줄 터이니 몇 년 동안만 떨어져 지내보도록 합시다. 이 말을 들은 부인도 어쩔 수 없이 이를 수긍하였다. 선비는 다음날 새벽이 되자 평범한 상민들의 차림으로 옷을 입고 간단한 짐과 여비를 챙겨 바로 길을 나섰다. 사흘을 꼬박 걸어가야만 하는 길인지라 밤 늦게까지도 걷게 되었는데 마음만 급해 잘 알아보지 못하고 길을 재촉하다가 이튿날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적까지 만나 가진 돈을 모두 빼앗기게 되었다.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친 선비는 가까운 마을에 도착하였으나 주막에 하룻밤 묵어갈 노잣돈이 없는지라 어쩌지? 일단 무조건 제일 좋아 보이는 부잣집을 찾아 하룻밤은 묵어갈 수 있게 청하여보자. 선비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을 찾은 뒤 다짜고짜 집주인을 찾았다. 선비는 집주인인 최천봉을 만나자 바로 자신의 사정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 최천봉이 자신과 본관이 같은 먼 친척벌인 사람인 것이었다. 선비가 산적을 만나 빼앗겨 여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들은 최천봉은 자신의 집에서 며칠 묵었다가 길을 다시 나서라고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 그날 저녁 선비는 최천봉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다. 이복에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 자식과 떨어져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참봉어른 그게... 선비는 지금 있는 처자식도 건사할 수 없는 처지인데 점쟁이가 사주에 아들이 넷이나 더 있다 하여 떨어져 지내려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선비의 이야기를 들은 뒤 최천봉은 표정이 매우 어두워져 있었다. 제 이야기를 듣고선 심기가 불편해지신 것 같은데 제가 말한 중에 참봉 어른께 무슨 결례를 범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닐세. 나도 우리 집안 사정을 자네에게 이야기하고 어려운 부탁까지도 해야 할 것 같아 고민이 되어 그래 보이는 걸세. 제게 부탁을요?
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일단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할 테니 들어보게나. 최찬봉은 선비에게 몇 년 동안 자신의 집에 있었던 불행한 일들을 이야기하였다. 선비는 최찬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랐다. 최찬봉에게는 한 해 터울로 태어난 4명의 아들이 있었고 4형제 모두 장성하여 비슷한 시기에 혼례를 치러 4명의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니 최찬봉은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다고 한다. 한두 해만 지나면 손주들도 태어나 재롱을 부릴 걸 생각하니 너무도 행복했다고 한다. 그런데 석 달 전 이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아들 사형제가 모두 이 전염병에 같이 걸리더니 한 달 사이에 모두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었다. 졸지에 최찬봉은 손주들의 재롱을 보게 되기는커녕 아들들을 모두 앞서 보내게 되었으니 이제 며느리 4명 모두 과부로 남게 되는 불행한 처지가 되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자신의 현재 사정을 선비에게 모두 이야기한 최찬봉은 선비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이보게 어려운 부탁이겠지만 우리 집안 대가 끊기지 않게 좀 해주게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네의 사주에 아들 4이 더 있다 하지 않았는가? 과부가 된 4명의 우리 집 며느리들을 통해 자네가 가진 사주 아들 중 한 명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주게나. 아, 그게 찬봉 어른의 집안 사정은 안타까우나 이건 좀 도와주게나. 내 사례는 충분히 하겠네. 4명의 며느리들과 각각 하룻밤만 보내주게나. 당황해하던 선비는 잠시 생각하였다. 내일 당장 여비도 없이 길을 떠난다면 목적지에 가기도 전에 어차피 굶어 죽을 텐데 어쩔 수 없구나. 선비는 최찬봉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최찬봉도 잠시 후 며느리들을 따로 다른 방에 모두 모이게 한 뒤에 어떻게든 집안의 대를 이어야만 해서 이런 선택을 하였다고 말하며 오늘은 선비와 하룻밤씩을 집안의 하인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들어가 잠자리를 가져달라고 하였다. 최찬봉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자리에서 며느리들은 모두 놀라서 매우 당황해하였다. 하지만 가문을 지키려는 시아버지 최찬봉의 부탁을 결국은 모두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날 밤이 깊어지자 첫째 며느리가 선비의 방으로 몰래 찾아갔다. 선비는 최찬봉의 부탁을 받아들였지만 먼 길을 오느라 몸도 지치고 피곤하고 자신의 앞길을 알 수 없어 생각이 많은지라 여행과 잠자리를 가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허나 첫째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다. 자신이 상상하던 과부의 외모가 아니라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인 것이었다. 선비는 걱정도 피곤함도 바로 잊어버리고 최찬봉이 마련해준 이불로 첫째 며느리를 홀리듯 바로 데리고 들어가 운우지정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밤이 깊을 때까지 두 사람은 쉬지 않고 잠자리를 가졌고 깊은 밤이 되어서야 첫째 며느리는 잠자는 선비 몰래 자신의 거처로 가버렸다. 다음 날이 되자 최찬봉은 좋은 음식을 한 상 차려 선비에게 대접하였다. 하루 종일 먹고 자고 한 선비의 방에 밤이 되자 다시 여인 한 명이 조용히 들어왔다. 최찬봉의 둘째 며느리였다. 둘째 며느리 또한 빼어난 미인이니 방금 전까지 전날 밤에 잠자리로 피곤해 코를 골며 자던 선비는 기운이 이내 넘쳐나 벌떡 일어나더니 문을 힘차게 닫고 여인을 번쩍 들어 이불 위에 눕혔다. 그러더니 언제 피곤했냐며 잠자리의 운우지정을 여인과 나누었다. 그리고는 새벽이 되어서야 둘째 며느리도 몰래 거처로 돌아갔다. 다음 날 최찬봉은 고깃국에 고기 반찬이 질비한 음식을 차려 선비에게 대접하였다. 이날도 전날처럼 자고 먹고 하다 보니 어둑한 밤이 되었고 자고 있던 선비 옆에
또 다른 여인이 이미 이부자리 안에 몰래 들어와 있었다. 최찬봉의 셋째 며느리였다. 잠에서 바로 깨서 비몽사몽한 선비를 이불 안에서 바로 단숨에 미혹하여 홀리더니 천하절생 미인이 와도 이제 더는 안 되겠다고 잠들기 전까지 굳게 생각하던 선비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이 여인과 운우시정을 나누고 있었다. 밤새는 줄 모르고 선비는 여인과 잠자리를 가졌고 역시나 새벽이 되어서야 셋째 며느리도 자신의 거처로 조용히 가버렸다. 다음날 최찬봉은 약속한 돈의 절반을 미리 주며 사내 진미 가득한 밥상을 대접하고 오늘까지만 잘 부탁하네. 그러면 나머지 돈 절반은 내일 아침 출발할 때 주겠네. 아, 네. 찬봉어른 염려 마십시오. 선비는 이날도 밤이 깊어질 때까지 세상 모르게 잠을 자고 있다가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다. 한 여인이 방 한쪽에 홀레복을 입은 채 다소곳 앉아 있었던 것이었다. 뉘이신지요? 놀라셨나요, 선비님? 이 집 막내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옷차림이 홀레 신부가 입는 옷을 왜... 막내 며느리는 이유를 말해 주었는데 자신은 사내와 가지는 진짜 첫날 밤이라는 것이었다. 남편이 기생 하나에게 마음을 주어 자신과 혼인을 하고 첫날 밤은커녕 하룻밤 잠자리도 가지지 않은 채 쭉 지내다 병이 들어 죽었다며 선비가 자신의 처음 사내이니 이렇게 자신의 서방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라 하였다. 선비는 이런 막내 며느리의 이야기를 긴 시간 동안 조용히 경청해 들어주었다. 그런 뒤 선비는 다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를 짓더니 혼례 후 부인과의 합방을 처음 할 때처럼 등잔불을 끄고 부끄러워하는 부인을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비단금집 이불로 이끌었다. 그렇게 선비와 여인은 신혼 첫날 밤과 같이 운우지정을 깊이 나누었다. 새벽이 되어 초소로 돌아가려던 여인은 피곤에 지쳐 자려던 선비를 깨웠다. 서방님, 어서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난 내일 아침에 최찬봉께 약속한 돈을 받아야만 하오. 바로 이 집에서 도망가지 않으면 죽게 되세요. 네? 죽게 되다니요? 막내 며느리는 서방님이 된 선비가 죽기를 원치 않는다며 자초지정을 말하였다. 최찬봉은 선비와 동침한 며느리들에게 정말로 아들이 태어난다면 내 명의 며느리가 선비와 동침한 사실을 아무도 몰라야 한다면서 이 일이 새나가지 않으려면 우선 선비부터 죽여 탈이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단다. 그래서 최찬봉은 사람을 구해 도둑인 척 이 집에 들어오는 걸로 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오늘 새벽 늦게 선비를 죽여달라 했다는 것이었다. 이를 듣자마자 선비는 너무도 놀라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다. 막내 며느리는 바로 도망갈 수 있는 뒷문으로 선비를 급히 안내해 주었다. 고맙소. 내 그대를 꼭 다시 만나러 오겠소. 그리고는 후다닥 바람같이 선비는 길을 떠나버렸다. 그 후 선비는 5년여를 벗짐 장수로 지내며 또돌이 생활을 하였다. 대여섯 달에 한 번씩 자신의 집을 찾아가긴 했지만 궁핍한 생활은 여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는 5년 전 자신이 죽을 뻔한 최찬봉이 사는 마을을 가게 되었다. 영 내키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큰 돈이 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 일을 마친 선비는 급히 길을 떠나려 하다가 자신을 서방님으로 받아들이겠다던 최찬봉의 막내 며느리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 내 생명을 살려준 은인인데 다시 만나러 꼭 올 거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선비는 소식이라도 좀 알 수 있을까 하여 때마침 지나가던 나이든 행인에게 물었다. 이 마을 부자인 최찬봉 댁에 젊은 마님이 주문한 귀한 물건을 갖다 드리려 하는데 제가 영 집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역시나 소문이 맞군. 네? 소문이라뇨?
최찬봉이 1년 전에 죽고 나서 유산을 모두 물려받은 과부 며느리가 그리 돈을 펑펑 써댄다 하더란 말이요. 네? 그런데 최찬봉 어른이 돌아가셨다고요? 그제서야 선비는 자신을 죽이려 한 최찬봉이 없으니 막내 며느리를 만날 수 있겠다 생각하였다. 선비는 최찬봉의 집으로 곧바로 달려갔다. 때마침 최찬봉의 집에서 나오는 머슴에게 4명의 마님 중 막내인 마님이 계시냐고 물었다. 막내 마님이요? 이 집의 마님은 한 분이신데? 아, 맞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3, 4년 전인가 마님 4분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3분은 돌아가시고 막내 며느리셨던 지금 마님만 계시는 거라고 했어요. 아, 그럼 마님께 바로 구해주게나. 그러면서 선비는 자신이 누구라며 일을 전해달라고 하였다. 잠시 후 여인 하나가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막내 며느리였다. 서방님, 드디어 오셨군요. 기다렸습니다. 하더니 바로 선비를 자신의 방으로 모시고 들어갔다. 아, 부인, 너무 늦게 약속을 지켰구려. 내 그대의 안부라도 알고 싶어서 잠시 들렀소. 잠시만요, 서방님. 여인은 하인을 부르더니 누군가 데려오라고 조용히 명하였다. 그러더니 잠시 후 5살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 4명이 왔다. 너희들의 아버지이시다. 어서 인사 올리거라. 여인의 말이 끝나자 바로 사내 아이들이 선비에게 큰 절을 하였다. 얼떨떨해하는 선비에게 여인은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선비가 5년 전 도망간 후 4명의 며느리가 거짓말같이 모두 임신하였다고 한다. 1년 후 4명의 며느리에게서 아들이 4명이 태어났는데 아이를 낳다가 3명의 며느리는 모두 죽고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하였다. 그렇게 되니 자신이 4명의 아이를 모두 이제껏 키워왔고 1년 전에 시아버지인 최찬봉이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유산은 자신과 아이들의 몫이 되었다고 하였다. 서방님이 이 아이들의 아버지이시니 이제 이 집 주인이시랍니다. 그리 되니 선비는 얼떨결에 부인과 아들 넷이 더 생기고 거기다 부잣집인 최찬봉 댁에 주인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었다. 아들만 7이라더니 그 점쟁이 말이 꼭 들어맞았구먼. 이어 막내 며느리는 선비의 첫째 부인과 아들 셋도 불러들여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선비는 그리 꿈꿔오던 처자식들과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어느 날 선비는 자신의 미래를 맞춘 점쟁이를 찾아갔다. 예전에 주지 못한 복지일세 받아주게나. 선비는 소 1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을 점쟁이에게 주었다. 복채를 이리 많이 받았으니 하나 더 알려드리지요. 이제부터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관운이 시작될 사주이니 지금에 만족하시지 말고 꼭 관직에 오르세요. 점쟁이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선비는 집안이 몰락해버린 후 그만두었던 과거 시험 공부를 다시 시작하였으며 3년 만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관직에 올라 출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그러나 점쟁이 말처럼 천운으로 관직에서 좌천될 수 있는 화를 피하고 의도하지 않게 큰 공까지 여러 번 세워 정승 자리에까지 올랐다고 한다.